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락가락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간밤에 또 바뀌었습니다. 중국 관세는 125%로 올리고 나머지 국가에는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겁니다. 상호 관세 시행 13시간 만인데요. 국가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변해도 되는 걸까요? 어쨌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2부와 3부에 걸쳐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 양측의 대선 잠룡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대세로는 여전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혼전 양상입니다. 경선 규칙을 둘러싼 후보들의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보복에 나선 중국의 관세를 1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호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도 일단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2% 넘게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범보수 진영 잠룡들의 출사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네, 21대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출사표를 던졌는데 잠룡으로 거론되었던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지난 3년 동안 이끌어온 이재명 대표가 직을 내려놓으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임 기간 일하는 국회,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 탈바꿈했다고 회고하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 이름처럼 성장과 통합이라는 틀에 방점을 두고 이번 대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의 윤호중, 총괄 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거론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박수현, 한병도 의원도 합류가 전망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조 속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열린 캠프보다 구성을 단순화하고 계파도 안배하며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둘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느 후보가 나오든지 이재명 대표 또 우리 민주당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선전에 임할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보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미 출장길에 오르며 경제 대연정으로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의 뿌리를 부각했고 그동안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어 온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채택 가능성이 낮아지며 측근들이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큐멘터리 영상 형식의 출마 선언과 비전 발표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대권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달리 예비 경선 기준인 7명 후보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라며 흥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보수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맞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여전히 한덕수 총리 대망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보수진영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하는 데엔 자신이 제격이라며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대선 출마 일성에서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며 이의제의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정권 수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는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자신의 모든 부분이 이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며 완승을 자신했습니다. 너도 나도 자신이 바로 이재명에 맞설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셈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대선의 시대적 명령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오는 13일 등판을 예고하면서 이로써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보수 잠룡들이 두 자릿수를 넘길 거로 예상되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이번 대선 구원투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상황입니다. 다만 잇따른 출마 러시 속에서도 한덕수 총리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요구가 잦아들지 않는 건 그만큼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대항마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방증하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기 대선 행보에 돌입합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 뒤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마포 포럼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진보당 당내 경선에 김재현 상임대표와 강선희 전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기호로는 김 상임대표에게 1번, 강 전 의원에게 2번이 부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죠. 이러면서 거대 양당이 당내 경선 규칙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양당 모두 당원들의 당심과 일반 국민 민심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본격 대선 체제로 전환된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 준비위를 띄웠습니다.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엔 경선 일정과 규칙을 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결국 당원들의 투표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비이재명계에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권리당원 표심을 배제하고 100% 일반 국민 투표로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질진 미지수입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비해 내부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은 흥행 효과를 극대화할 경선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후보 등록을 받아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까지는 확정했지만 예비 경선 일정과 방식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의결권을 넘겼습니다. 출마를 예고한 후보가 두 자릿수에 달해 본경선 전 여러 차례 컷오프가 불가피한데 역시 친윤계와 비윤계 주자들 사이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본경선에선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큰데 당내에선 본경선 후보를 2명만 남겨 1대1 대결 구도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진행될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자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1강구도 경선이 유력한 민주당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본선에 당력을 집중하려는 기류가 읽힙니다. YTN 9입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상태라는 점은 둘째치고요. 국헌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때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습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46년 지기인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자문했습니다. 이후 윤 정권 내내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거가 충분히 있다며 호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엽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실에 추천이 있었는지 밝히라며 국민신문고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까지 열어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당 일각에선 한 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일단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파면으로 걸위 상태여서 대통령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그동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구인체제 완성을 주장해왔다며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되면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늘리면서 권한대행의 그런 권한 행사는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민주당은 또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인사검증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캐물었고 이 처장은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 서류를 낸 게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이 조기 대선 전국 초반 주도권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마은영 헌법재판관이 104일 만에 출근하면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구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지명 논란을 심리할지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에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향한 이념 편향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정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오는 15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잠시나마 구인 체제가 완성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헌법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에게 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같은 날 마용주 대법관도 지난해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지 103일 만에 대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마 대법관은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자신이 내린 결론이 상식에 맞아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늦은 저녁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서초동 사저 내부 정비와 또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짐 일부는 이미 사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는 관세를 더 올리고요. 나머지 국가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25% 관세가 적용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10% 기본 관세가 부과됩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주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나라를 완전히 분리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 보복 대응한 중국은 125%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는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10% 기본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략이 잘 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So we'll see how it all works out.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amazing. I think that our country is going to be at the end of a year or shorter, but I think we're going to have something that nobody would have dreamt possible. 우리나라만 보자면 관세율이 25%, 26%, 25% 이렇게 오락가락거렸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10%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10% 기본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125% 관세와 그 외 국가들의 10% 관세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25% 상호 관세 대신 10% 기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철강과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 방위비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관세 협상에 방위비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비슷한 얘기를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한국과의 이 관세 협상에 방위비 문제가 엮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전격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는 미국 통상대표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던 시간에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게 관세 유예 발표를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그리어 대표는 시점은 정확히 몰랐지만 보복하지 않는 나라와 협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는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문회 장면 보시죠.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ause? What are the details of it? Well, the details, as I understand it, is that China continues to retaliate. Other countries didn't retaliate. The president 2 or 3 days ago said we wanted to negotiate with those countries that asked for meetings. That's 어제 그리어 대표와 협상을 개시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잠시 후에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 그리어 대표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상호관세 협상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70여 개 국가와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이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안도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을 넘어 폭등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7.87% 오르며 4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9.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16% 상승했습니다. 사실 10% 보편관세도 적은 세율은 아니죠. 하지만 이 고율의 상호관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투자자들은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그나마 안도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BMO 프라이빗 웰스는 관세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 주식을 즉각 매수하려는 대기자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The level of uncertainty in the marketplace certainly is high right now. It's important for investors to remember that this is an event that is a man-made crisis. Ostensibly, it could be a man-made correction of some sort.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통화정책을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록에서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전망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준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하고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약화한다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언급해서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서 방위비 보전을 받지 못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인데요. 무역협상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간밤에 상호관세를 무역 대상국에는 90일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금값 최근에 약세가 이어졌는데 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098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2시 23분 기준에는 3,059.76달러로 전날보다 2.6%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079.4달러로 전장보다 3% 올랐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는 관세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함에 따라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이전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뒤 1,472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2원 내린 1,47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84.1원보다는 12.1원이 급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통상 압력이 이어지면서 일부 완화가 있긴 했지만요. 어찌됐건 우리 정부로서는 협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정부는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와 여러 현안들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패키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만 불리한 대접을 받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결코 불리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또 관세상에 적용을 받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협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변국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CNN 인터뷰에서 한중일 연대로 상호 관세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협력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LNG 프로젝트 등이 우리나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관심을 가진 나라와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가 관세 문제를 조선과 LNG 등 여러 경제 통상 현안과 패키지로 엮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가 협상 패키지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방위비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하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미 협상 패키지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 형식으로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고 대선에 나서는 의지와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영상은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또 내일은 국회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 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10명을 웃도는 잠재적인 대선 주자를 보유했죠. 그래서 1차 예비 경선에서 몇 명이나 통과할지가 특히 관심사입니다.
8명이 남느냐, 4명이 남느냐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명함이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김다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등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유력 대권 주자만 2자릿수에 가깝습니다. 잠재적 후보까지 합하면 15명 안팎의 출사표가 예상되는 만큼 첫 번째 관전 요소는 1차 예비 경선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지입니다. 1차에서 8명을 추린다면 유력 주자들이 모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4명으로 압축한다면 몇 명은 짐을 싸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은 당내 본 경선에서 4명이 맞붙느냐, 양자 대결로 가느냐인데 대체로 4자 대결 구도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자 대결로 감정이 격앙돼 갈등이 터지면 민주당과의 진짜 게임, 즉 본선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남은 변수는 국민과 당원의 의중이 각각 얼마나 반영되는가입니다. 1차 컷오프 때 민심을 100% 반영하고 이후엔 민심과 당심을 반반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초반 민심에 기대볼 것이고 김문수 전 장관처럼 당심이 강한 후보는 뒷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는 다른 당 지지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유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거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언급을 자제합니다.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막판 양자 대결은 결국 흥행만큼은 끝까지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 초에 제안했던 대선, 개헌, 동시투표 주장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우 의장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건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공약에 개헌 방안을 포함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권력 분산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안정적인 논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내세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반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조속한 개헌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지는 대선에서 전열이 흐트러지는 걸 경계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거냐고 쏘아붙이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개정 시기를 문제 삼고 있을 뿐 기본적으론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당 대선 후보로 나선 뒤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공약 형태로 제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후보가 된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개헌의 일정들, 개헌의 로드맵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공약화해서 실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당이 논의에 적극 협력한다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때 87년 체제를 끝내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양당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만 공감하고 있을 뿐 내용을 두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에 열리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사전투표부터 선거 당일 투표소 운영 과정, 또 개표 시 후보자별 득표 결과 집계까지 투개표 전반에 걸친 시연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는 6월 3일이 21대 대선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경찰 역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판이 걸렸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도 서둘러 단속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경찰관서 278곳에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두 2,11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가동해 불법 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당내 경선 등 선거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일까지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빈틈없이 선거 범죄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범죄 단속을 위해 검찰,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를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하여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등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도 수사 상황실이 차려졌는데 특히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범죄를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배후에서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나아가 불법 자금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거 범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며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에서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본인 차에 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오전 등교 시간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 1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9개월에 걸쳐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승용차로 여행객들을 불법 운송하고 요금을 받은 혐의로 대표 A씨 등 여행사 관계자 2명과 운전자 5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인천에 있는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망친 뒤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탈북민에게 북한에 남은 가족을 빼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탈북민 출신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근했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은 9.2도로 출근길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까지 강원도와 제주도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 한때는 영남 곳곳에도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부터 하늘은 개겠지만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역에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9.2도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는 1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이 19도, 부산도 19도, 대구는 22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이때 기온도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냉동잡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여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도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옆에서 화물차 한 대가 불타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커다란 화물차 한 대가 비스듬히 차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냉동탑차가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9.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탑차가 밀려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그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저 앞에 불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났나 했는데 차들이 점차 막히더니 아까 불기둥이 엄청났어요.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 여파로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일대 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목포시 축복동에서 승용차가 화물차와 부딪힌 뒤 전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운전자 2명도 다쳤습니다. 탑차가 왼쪽으로 쓰러져 있고 차량에 실린 수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전남 담양군 고창 담양고속도로 북광주 나들목 진출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팔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 1968년 1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입해온 1.21 사태입니다. 당시 북한 공작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체포된 뒤 남한으로 기순한 김신조 목사가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서 무차별 총격전이 벌어졌고 군경 2만여 명이 투입된 끝에 공작원 29명이 사살되고 이들 중 단 1명이 생포됐습니다. 남침 이튿날 새벽 우리 군에 발각된 이 생존자는 바로 당시 25살이었던 김신조 목사입니다. 김 목사는 전향 이후 2년 넘게 효자동 방첩대에서 조사받으며 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4월 석방됐습니다. 1996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서울 성락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했고 군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도 이어갔습니다. 국모를 북쪽 방향을 치지 말고 남쪽 방향을 치라고 얘기야. 남쪽 방향을 치면 남쪽 방향을 벌써 이 국모를 못 자르거든. 자를 수가 없죠. 흔적이 나타나니까. 김 목사는 최근 건강이 악화하면서 자택에서 요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인 만큼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재판이 오래 지연됐다며 박 대령의 빠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직 해임 취소를 통해서 진정하게 원래의 자리였던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이 열리기까지 20개월가량 걸린 데 대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명령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의 결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사유가 된 항명 등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해병대 측은 판결이 확정된 뒤 박 대령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곧바로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해병대 측은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첫 재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변론 절차를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오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가운데 일단 일주일 전 발표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0.11% 오르면서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는데요. 오름세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할지 이 부분과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사태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월 말 기준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일단 1월에는 부가가치세 징수와 설 연휴 영향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 11조 5천억 원 흑자로 시작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ETF 보수 인하 경쟁 등의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당부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같은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논란이 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주행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를 조사했습니다. 비고령자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오에 확인하시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에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빈집에 세금을 매기는 지자체가 있을 정도인데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올해 상반기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일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우리 수출이 최대 7%,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70조 원대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역시 바빠졌죠.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3조 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34만 명 직접 고용해 철강 등 다른 산업 파급 효과가 큽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로 수출 자동차의 반이 미국으로 향했지만 관세 인상으로 19%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부품사의 위기감은 높습니다. 2만여 개에 이르는 부품사의 97%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이고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2.9%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합니다. 정부는 일단 긴급 유동성 3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기업에 특별 정책 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 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수출 감소를 내수로 보강하기 위해 제조사 할인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액 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활 중인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주 경쟁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선수금 환급 보증 공급을 확대해서 중형 조선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대응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확대 등을 위해 거듭 10조 필수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올해 완성차 업계 영업이익이 10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기업이 관세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서 공정거래 당국의 감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본 정부도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도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날 크게 반등했던 니케이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한 31,714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반영됐습니다. 米国政府による広範な貿易制限措置は日米両国の経済関係、ひいては世界経済や多角的貿易体制全体等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과 미국의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례적으로 미국의 불합리한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차를 볼 수 없다며 일본 시장의 폐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독일 차를 예로 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あるいはアメリカの車が全然走っていない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ドイツの車いっぱい走っておるのでありまして、別に私どもアメリカドイツに差をつけてお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것은 관세가 아니라 마케팅과 품질의 문제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알려 수정해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관세 예외 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대되면서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입니다.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금융보험업종의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대외 리스크도 커지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업은 18만 5천 명 급감했는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 감소입니다. 건설업 일자리는 11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용 지표는 경기 후행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지난해부터 계속된 건설업 부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도 11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취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 고용 시장을 지탱하는 산업으로 올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이어지면 제조업 일자리 한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천 명 증가였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5천 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20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슈어스մ 인구는 5만 2천 명 늘어난 45만 5천 명으로 집계돼 3월 기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상호 관세 등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여 고용 창출 여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근 치솟고 있는 금값에 하천 바닥에서 금을 얻는 이른바 사금 채취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하천을 훼손한다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작업 중의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하천 한쪽에서 사금 채취 장비로 바닥을 훑습니다. 장비 안으로 돌과 모래가 쏟아지고 둥근 플라스틱 접시에 물을 부으며 가벼운 모래를 걸러냅니다. 접시 바닥에 반짝거리면서 남는 것 바로 사금입니다. 하천 바닥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면 이렇게 사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사금 채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진 하천마다 채취 도구를 들고 나선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하천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하나 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사금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나와요. 이걸 보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하천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취 과정에서 돌을 파손하는 등 하천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금을 채취하는 하천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급류에 휩쓸릴 위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속에는 불규칙한 바닥 지형과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분간하기 힘들 만큼 시야가 탁하며 흐름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 장기간 물속에 머물면 낮은 수온으로 인해 저체온증 위험도 큽니다. 가벼운 호기심 등으로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에이스 내일의 연속 무실점 투구가 36이닝에서 중단됐습니다. 서재훈 코치의 기록에 8이닝이 부족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회 롯데 전민재가 때린 볼이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나성범이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 계속된 원아웃 1, 3루에서 내일은 레이에스에게 병사를 유도했지만 1루에서 발이 더 빨랐습니다.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롯데의 득점.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내일의 연속 무실점 투구는 36이닝에서 끝났습니다. 서재훈 코치 기록에 8이닝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는 추가점을 주지 않고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I wasn't really thinking. I was trying not to think about it, but you know, I hope maybe I can start up a new one. But you know, it's an honor to even be, you know. 수비가 조금 부족했던 나성범은 타석에서 3회 2점짜리 홈런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키움은 선발 로젠버그를 앞세워 3연패를 끊고 LG의 4연승을 가로막았습니다. 로젠버그가 8회까지 삼진 13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타선에선 2회 송성문과 3회 이주형, 4회 박주홍이 차례로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렸습니다. SSG는 연장 11회 고명준의 희생타와 박성환의 적시타로 삼성을 3대1로 물리쳤고 한화는 6회 최재훈의 희생타로 결승점을 뽑고 전날 두산의 한 점차 패배를 똑같이 서록했습니다. KT는 3회 장성우, 8회 강백호의 투런포를 앞세워 NC를 4대1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가 대구를 5연패에 빠뜨리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는 전반 11분 첫 선발 출전한 강희수가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전반 추가 시간에 정교한 역습으로 오성이 추가골을 넣으면서 후반 세징야의 골로 추격한 대구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광주는 이정효 감독의 퇴장으로 출장 정지를 당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위로 뛰어올랐고 대구는 9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로농구 SK의 안영준이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안영준은 기자단 투표 결과 111표 가운데 89표를 얻어 같은 팀 선배 김선영을 제치고 MVP를 차지했습니다. 안영준은 올 시즌 평균 14.2점에 5.9개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팀의 자밀 원희는 만장일치로 외국 선수 최우수 선수에 뽑혔고 역시 SK의 전희철 감독이 감독상을, KT의 아시아 쿼터 카골랑아는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로 정상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의대의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에 이어 의대생 단체가 잇따라 투쟁 지속을 선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대생이 복귀해 수업이 정상화되면 내년에 의대를 증원 전 수준만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들의 학칙대로 처리 방침에 대상 학생 100%가 복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다시 의료개혁 중단과 내년도 영명 증원 확정을 요구하며 의사 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생 투쟁 복귀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등 5개 의대 학생 대표자들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고 정원이 3배 가까이 늘어 증원 혜택을 받아 입학한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마저 정부의 무리한 증원에 반대한다며 수업 거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의대 정상화 분위기 퇴보에 교육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생 수업 참여 상황을 보고 내년도 증원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만 내놨지 판단 시기와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정부 대신 발끈하고 나선 건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꼼수 복귀에 내년 모집 정원을 동결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실련도 목리를 부리는 의대생을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대로 처분해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영남 산불 사태 피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범정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회의를 열고 9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30여 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일주일간 산불 피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재민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놓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복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2.16%. 간밤 나스닥 지수의 오름폭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오름폭이 이렇게나 컸습니다. 1일 오름폭으로는 역대 2위 수준이고요. 다른 지수 역시 급등세를 보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영할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지금 뉴욕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오름폭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컸는데요. 애플은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던 뉴욕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는 18% 넘게, 테슬라는 22%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의 오름폭은 주요 대형 기술주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죠. 13시간 만에 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육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요. 기본 관세 10%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무역대표부 대표는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누그러졌고요. 매드맨 트럼프마저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다시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되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중국은 제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2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전해진 소식인데 중국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서 오늘부터 미국의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겠죠. 이미 100%가 넘는 대중국 관세에 또 추가 관세를 적용해서 무려 125%라는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뉴욕 증시의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다소 이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정책의 순기능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다면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논의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미칠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나빠질 위험이 더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무역기구죠. WTO 이쪽에서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관세로 촉발된 미중의 갈등으로 두 나라의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생산 기지를 미국 내로 옮기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만약에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면 가격이 3배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산업과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은 임금이 높고 제조업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굉장히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나온 거죠. 증시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더 나쁜 소식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도선으로 출근길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큰데요. 출퇴근길엔 겉옷 꼭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고 오늘 오전까지 5mm 정도가 더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 한때는 영남 곳곳에도 요란한 비가 오겠고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맑게 개겠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부산과 울산은 밤에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9.2도, 광주는 1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부산이 19도, 대구는 22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고 기온도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추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